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발사된 우리나라 첫 군사정찰 위성이 우주궤도에 안착한 뒤 해외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의 킬체인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이 깨지자마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200여 곳을 공습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 긴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생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학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지만 대상이 사라져 탄핵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우리 군의 첫 독자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현재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한 위성은 해외 지상국과도 최초 교신하면서 이번 발사 임무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번 정찰 위성 발사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첫 독자 정찰 위성 오늘 새벽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는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건 9에 탑재돼 미국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19분 발사됐습니다. 발사 2분 23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20초쯤 뒤에는 페어링도 정상 분리됐습니다. 이어 새벽 3시 33분 위성은 발사체로부터 분리돼 목표 궤도로 정상 진입했고요. 새벽 4시 37분에는 노르웨이의 지상국과도 최초 교신이 이루어지면서 이번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은 비행을 계속하다 오전 9시 40분쯤에는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국방부는 이번 발사 성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찰 위성 언제쯤 정찰 임무를 수행합니까? 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 위성 1호기는 앞으로 한반도 상공을 하루 2번 정도 지나면서 북한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성에는 실제 보는 것과 유사하게 촬영하는 광학 장비가 탑재됐는데 30cm 단위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고해상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장비들 상태를 하나씩 점검하고 위성체의 영상 품질을 개선하는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군은 위성은 우주 궤도 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이 짧게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서 실제 전력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내년 상반기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북한도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북한 위성의 해상도가 3m 정도의 조악한 수준으로 알려져서 실제 남북의 정찰 감시 능력 차이는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발사된 EOIR 위성 외에 앞으로 4기의 추가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추가 발사되는 위성은 두 야간은 물론 악천후에도 관측이 가능한 전천후 감시 위성으로 킬체인의 눈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쏘아 올린 EOIR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30에서 50cm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광학 카메라와 열상 장비로 30에서 50cm 크기의 지상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내년부터는 합성 개구 레이더, 즉 고성능 영상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는 쌀 위성 4기를 차례로 쏘아 올립니다. 군은 두 위성 모두 서브미터, 즉 군사정찰 위성의 기준점으로 평가받는 1m 이하의 해상도로 세계 5위인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쌀 위성은 특히 레이더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 야간은 물론 악천후에도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EO하고 SA가 두 개가 조합을 이루면은 결국은 뭐냐면 24시간 전천후 내가 원하는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감시, 추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찰위성 5기를 모두 갖추면 2시간 단위로 핵미사일 기지 등 북한의 주요 표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초소형 군사위성도 여러 기 발사해 2시간의 감시 공백도 메울 계획입니다. 4.25 사업은 우리 군 독자 북핵 대응 전략인 삼축체계 가운데 킬체인의 눈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핵과 대량 살상 무기의 확증적 공격 징후를 포착하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돼 있어 북핵 억제의 핵심 수단으로 꼽힙니다. 킬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공격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동 시 발사대 등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 정찰 위성 자산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에는 모두 1조 2천억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적의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정찰위성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작동시키는 선결 조건으로 향후 대량 응징보복 KMPR 수단까지 확보하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제2요구안을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양국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적이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해칠 수 있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두 법안은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오후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 양대 노총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고 항의의 표시로 한국노총은 예정됐던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이른 아침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 기자회견이 급히 열렸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논의하는 임시국무회의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다시 노동자와 민중들을 거리로 내몬다면 우리는 또다시 암흑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결국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자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책임을 져야 할 거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항의의 의미로 예정됐던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5달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온 힘을 다해 맞서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제단체들은 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에 큰 피해를 줄 법안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던 법안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아직 심사도 다 마치지 못한 데다 탄핵안에 이어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해져 올해도 지각 예산 5명을 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도 법정 시한 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마쳐야 하는 예산심사 기한은 이미 넘겼는데 여야는 여전히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서 국회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세상에 정부 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이 하지 말자고 해도 야당 설득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결국 국회법에 따라 12월 1일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자 민주당은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겁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 새만금 예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연구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삭감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하지만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여야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과 각 당의 중점 정책 예산 확보를 고리로 막판 급적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론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도 협상의 장애물로 꼽힙니다. 지난해 여야는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12월 24일에야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이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가운데 이대로라면 자칫 지난해보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당 핵심의 총선 전 용태와 함께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인효한 혁신위원장의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실형 판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안 보고를 눈앞에 두고 나온 인효한 혁신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 용퇴를 압박해온 인 위원장이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비상식적 제안을 했다며 막가파식 흔들기는 역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도 높은 물갈이를 예고한 당무감사와 총선기획단 행보를 근거로 혁신위발 쇄신 주문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목소리도 크게 힘을 얻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 자꾸 김기현 체제로 총선 가능하냐. 지금 12월이 됐는데 총선이 4월인데 비대위를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저는. 하지만 당내에선 인 위원장 제안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징계 해제를 건의한 1호 혁신안 이후 지도부의 속 시원한 수용 의사를 듣지 못한 인 위원장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인효한 위원장이 자리 욕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건 약간 인격적인 모욕이에요. 국민들한테 혁신 공천이 되겠다고 생각하게끔 일종의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당내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1심 실형 판결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란 주장은 깨진 셈이라며 총선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거냐는 비이재명계의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레드팀을 가동해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거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할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봐야 돼요. 물론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닌 만큼 1심 판결만으로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느냐는 이 대표 측 입장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시로 법정에 들락거리는 이 대표가 총선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천 정국을 눈앞에 두고 각각 혁신위와 사법 리스크 진통을 마주한 거대 양당이 내홍을 극복할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수한 USB 속 파일에는 원활한 경선 준비를 위한 조건으로 비용이 기재됐는데 일반론적 기재라 하더라도 관련자들이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장동 일당이 나눈 대화가 녹음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발췌해 판결문에 삽입한 뒤 내용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록 속 발언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다수 발언이 허언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장이나 거짓이 있을지언정 장기간에 걸쳐 같은 취지로 반복적인 발언이 이뤄졌다며 단순히 허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꼼수도 아니라며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고 여야 공방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건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통위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싸움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며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여서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가결로 손준성, 이정섭 두 현직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두 검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인데도 민주당이 정치적 탄핵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지난 총선 직전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공수처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손준성 검사.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하면서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성실히 재판이 임했으니까 겸허히 결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역시 헌재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위장 전입과 골프장 대리 예약, 범죄 기록 조회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와 탄핵 변론을 병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거대 야당 주도의 두 현직 검사 탄핵은 한 차례 탄핵안 발의로 이미 예상된 일이었던 만큼 검찰도 1시간여 만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은 위헌이나 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상적 절차로는 통제하기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인 비상수단인데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두 검사 탄핵 소추에 나섰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 문제에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여일 전 같은 탄핵안이 올라왔을 때와 달리 이번엔 언론 앞에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최고 수위의 발언을 이미 쏟아냈던 데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검찰의 강제 수사 착수와 동시에 이 총장이 나서 이재명 대표 수사지휘에서 즉각 배제하고 철저한 규명까지 지시했던 만큼 검찰로서는 정치적 탄핵에 맞서 원칙적 입장을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민주당의 2호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 이상 검찰과 뿌리 깊은 갈등의 골은 앞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중국이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로 쓰이는 흑연에 대해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생산 차질 등의 여파는 없을 전망이지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또 한 번 우리 기업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예고한 대로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로 쓰이는 천연 흑연이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국 당국은 군사 용도로 쓰이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며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흑연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중국의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업계에선 중국의 흑연 통관 절차가 최대 3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5달치 재고를 미리 확보해둔 만큼 당장 배터리 생산 차질 등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언제 또 공급망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역시 방법은 우리 스스로 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게 수입선 다변화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호주산 광물에서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국내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천연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조 흑연 생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행정 지원과 대체 수입원 확보에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공급망 위기의 파도를 넘기 위한 민간 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025년부터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국 외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한 경우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보조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이같이 발표하고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차단하되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숨통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겨울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년 1월 셋째 주엔 전력 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올겨울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셋째 주에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극심한 한파와 폭설로 태양광 발전 효율이 낮아질 경우 예상되는 최대 전력 수요는 97.2기가와트. 지난 겨울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 23일 94.5기가와트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사상 최고 수준의 전력 공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력 수요 피크가 예상되는 1월 셋째 주 전력 공급 능력을 지난해보다 증가시켰고 최대 7.7기가와트의 예비 자원과 유사시 공급 계획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모든 주차에
100기가와트 이상의 공급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피크 주간 공급 능력은 105.9기가와트로 예상이 됩니다. 1월에는 상업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신한울 2호기와 삼척블루 1호기 시운전을 실시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백을 막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등유 LPG 난방비 지원 등을 지난 동절기 특별 대책 수준으로 유지하고 단열 창호 교체와 같은 주택 효율 개선 지원 가구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최근 항공 수요가 크게 늘면서 공항 이용객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면세점 매출도 늘고 있는데 구매 형태가 국적별로 판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내년이면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이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발맞춰 한국과 중국, 일본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행태를 비교해봤더니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한국인은 여행 후 공항에서 음식점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인과 일본인은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면세 구매 품목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인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담배를 가장 많이 구매했지만 중국인은 화장품과 향수를, 일본인은 군것질거리를 주로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은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돼 색조 메이크업으로 개성 표현이 어려워지자 그 수요가 향수로 이동한 반면 일본인은 여행을 다녀오며 주변의 간식거리를 나누는 오미야게 문화의 영향을 받아 식품과 과자류를 주로 구매하였습니다. 면세 큰 손은 다름 아닌 중국인이었습니다. 1인 평균 구매액은 26만 원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1.5배 더 많았습니다. 한국인은 19만 원, 일본인은 1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인천공항 이용객의 연령대를 분석해봤더니 한국은 50%가, 중국은 60% 이상이 20대와 30대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일본인은 40대와 50대 여성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여행객들의 수요가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별 이용객들의 행태 변화를 파악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가 2015년 이후 8년 10개월 만에 체결됐습니다.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어제 100억 달러 규모 계약 기간 3년으로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에 달러화를 공급할 때 일본은 한국에 엔화를 예치하고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달러화를 공급할 때는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예치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앞서 양국 정부가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2015년 이후 중단이 된 한일 통화 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한 국제박람회기구 총회를 마치고 귀국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유치전이 이른바 머니게임으로 흘러갔다고 평가하며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물어 세계박람회 재도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부산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쓴잔을 들이켰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쉬운 결말을 들여 죄송하다고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유치도시 시장으로서 낭보를 못 전해드린 데 대해 책임과 부덕을 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도전 과정에 부산이 세계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세상에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과 부산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산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부산의 브랜드도 몰라보게 뛰었습니다. 세계박람회 재도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도전하려면 우리가 왜 졌는지 잘 따져야 하는데 박 시장은 일단 현지 실사와 5차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우리가 앞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는 박람회 유치에 적합한 도시를 찾은 게 아니라 이른바 머니게임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며 다시 도전하려면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일단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야. 박 시장은 세계 박람회 유치를 주요 동력 삼아 추진하던 신공항과 항만 재개발, 대심도 급행철도 건설 같은 지역 현안은 정부 도움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 약속했습니다. 또 유치 실패로 잠깐 힘들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달라고 시민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해서 난 DL과 SPC그룹의 회장이 국회에 불려나와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던 두 회장은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책임 논란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영선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출장 간다며 불출석한 두 회장에 대한 질타는 청문회 시작부터 쏟아졌습니다. 특히 공장 안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SPC는 안전투자 부실과 장시간 노동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방앗간보다 나은 정도가 안 됩니다.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SPC 그룹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묻은 빵이라는 안 좋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DL그룹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하청업체에 미루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청의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DL보다 더 매출 규모도 크고 사업장도 많은 삼성물산이나 GS건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추상적 대안보다 구체적인 산재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이 편한 세상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불편한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큰 기업에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이런 건설사에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국정감사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증인 출석에 불응한 두 회장은 이번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보다 더 현장 관련돼서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SPC 허영인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도 일부 관여하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인 건 아시죠? 그건 아시죠? 예.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여당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야당은 역할을 하지 않는 환노위 의원들의 회의 수당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라 불참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경기 수원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일가 가운데 정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대책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로 얼굴과 몸을 꽁꽁 가린 중년 부부와 청년이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의혹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임대인 일가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원은 정모 씨 부부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다만 아들 정모 씨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기 수원 일대의 건물 수십 채를 소유한 정 씨 일가는 임대차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9월 첫 고소가 접수된 뒤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468건, 피해액은 709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 경찰은 정 씨 일가를 상대로 한 차례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씨 일가가 임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 사기를 벌일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이 정 씨 부부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이미 입건에 조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등 51명에 대한 수사에도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 대책 보완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요구하는 피해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어렵게 인정되더라도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정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인정되더라도 사실은 좀 대환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또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지원책이 크게 나온 게 없어서. 피해자들은 오는 5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대책 보완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어제 새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던 20대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평소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던 소방관으로 이번에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 갑자기 무언가 터지더니 나무 사이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순식간에 주위로 번지면서 도로까지 온통 연기가 자욱합니다. 불이 난 건 새벽 0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세와리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로 옆에 주택이 근접해 있어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해 곧바로 건물 내부 인명수색을 진행했고 주택에 있던 80대 노부부와 근처 주민들이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펑펑 소리가 나는데 우리 아저씨가 이제 깨려고 뭔 소리지 하면서 깨려고 하는데 밖에서 부랴부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저씨 팬티바람 나가고서 보고 하더니 불이 막 그냥 막 번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거센 불길이 치솟으면서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무너져 그대로 불을 끄던 20대 소방관을 덮쳤습니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지 10여 분 만입니다.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었지만 사고로 소방대원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평소 각종 농기구 등을 보관하고 일부는 냉장고와 집기 등을 두고 방처럼 꾸며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던 중에 이제 소방관이 이제 그 처마 밑에 콘크리트 벽에 깔려서 이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이제 화재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직한 소방대원은 제주 동부소방서 표선 119 센터에서 근무하던 임성철 소방교. 지난 2019년 임용돼 올해로 5년 차 소방관이었습니다. 임 소방교는 지난 2021년부터 고향인 제주에서 근무했는데 평소 각종 사고 현장에서 남보다 앞서서 활동하는 적극적인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 소방관에 대한 보상과 예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서귀포시 창고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임성철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제 비보를 접한 뒤 고인을 애도하며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불이 난 울산 북구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 가운데 어머니와 아들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저녁 7시쯤 자녀 중 1명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해당 아파트로 출동했는데 아버지인 47살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녀들이 집안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방의 협조를 구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집안에는 불이 붙어 있었고 방 안에는 A씨의 아내와 각각 중학생, 고등학생인 2 아들이 숨져 있었습니다. 또 A씨도 연기를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식당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는데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하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는 게 안전할까요? 유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깨져 있고 곳곳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1층에서 난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고 40분 만에 꺼졌지만 10층에 살던 주민 한 명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대피하려다가 통로를 타고 올라온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오히려 집안에 있었다면 변을 피할 수 있었을 거란 게 소방 전문가 분석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 가운데 약 40%가 대피하다가 화를 입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경우 다수의 층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화재를 피하려다가 계단에 있는 복도에 있는 연기로 인해 사상자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방당국도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했던 지침을 바꿨습니다. 고층 건물의 경우 일단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내 집에서 불이 났다면 바로 대피해야 하지만 불이 다른 곳에서 났고 자신이 있는 공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문을 닫아 연기와 불이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하고 진압과 구조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도 대피 방법은 달라집니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한 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바깥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보다 가까운 피난 안전구역으로 몸을 피하는 게 차라리 안전합니다. 훈련 장소는 1층 정문, 1층 후문, 5층 수영장, A동 29층 피난룸, A동 30층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다만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직통 계단이 있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에 대피 공간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7일 만에 깨진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의 칸 유니스, 이집트 접경 라파 등의 공습을 재개해 하루에만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군사작전 중단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가자지구 하마스 테러 조직에 대해 다시 전투를 시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교전 재개 이후 팔레스타인인 최소 10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일 가자지구와 하마스와 전투를 재개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가자지구로 들어가던 유일한 구호품 진입로가 차단됐습니다. 지난 24일 발효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이 종료되고 교전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던 라파 국경 검문소가 폐쇄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성명을 통해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 계속돼야 하며 인질도 무조건 석방돼야 한다면서 국제인도법에 따라 구호 활동가들의 접근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재개된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와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를 연장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가 남아있는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1년이 넘는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자지구에 고강도의 공격을 내년 초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고강도 지상작전을 벌인 뒤 안정화를 위해 저강도 군사작전을 펼치는 다단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수도 상하이로 달려갔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외국 자본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 만에 상하이를 찾았습니다.
집권 초 전국에서 처음 설치한 푸둥 자유무역시험구 10주년이기도 합니다. 시 주석은 선물거래소와 과학기술 전시회 등을 시찰하고 장강 삼각주 발전 좌담회도 주재했습니다. 产业链、供应链分工协作水平有待提升，建立全国统一大市场的龙头带动作用有待进一步发挥。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장강 삼각주는 앞서 정치국 회의에서 심의한 장강 경제벨트 발전 계획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시 주석은 당시 회의에서 외자기업의 권익과 지식재산권 보호도 주문했습니다. 중국 투자를 망설이는 외국 기업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입니다. 지난달 15일 에이펙 계기 미국 CEO들과 만찬 땐 이런 언급이 빠져 있어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박자 늦은 립 서비스로 볼 수도 있지만 외국 기업에 보내는 후속 신호는 뚜렷했습니다. 5천만 원 넘는 밥값을 내고 주빈석을 꿰찬 마스터카드는 비로소 중국 시장을 뚫었고 브로드컴도 반년 동안 끌던 합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中美合作共处的历史逻辑不会变，两国人民交流合作的根本愿望不会变。 이런 러브콜엔 최근 해외 자본 이탈 심화와 외국 기업 철수 흐름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올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집계 이래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직접 손을 내민 시진핑 주석. 그러나 다른 한 손엔 반간첩법과 같은 철퇴를 쥐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불안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제28차 유엔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가 300억 달러, 약 39조 원 규모의 기후 펀드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1일 두바이에서 진행 중인 콥28에서 기후 금융 격차 해소를 위한 알테라라는 이름의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현지 일간 걸프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나흐얀 대통령은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300억 달러 기금의 설립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2030년까지 2,5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일찍부터 나들이 떠나기엔 영하권의 추위 때문에 좀 망설여지시죠. 이번 주말은 최근 주말에 비해서 고속도로 상황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나마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을 이용해서 나들이 떠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외곽 쪽보다 오히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더 걱정인데요. 수도권을 지나는 주요 노선 타고 서울로 오신다면 오후 5시 때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말도 스키장 개장 소식이 들려오죠. 강원권으로 출발하는 60번 서울 양양선 지금 전 구간 시원스럽게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1시 때가 외곽 쪽으로 가장 힘겨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강촌과 평창 일대 이 스키장 주변길 한산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영동선 강원권 대관령 곳곳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만큼 기온이 낮은 특히나 다리나 터널 주변에서는 더 주의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영동선 용인 부근 강릉 쪽으로는 차들이 조금 많아지는 정도고요. 아직까지 정체는 없는데 1번 경부고속도로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앞차의 차간격 여유롭게 두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천안 부근에서는 부산 쪽 교통량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는 아직까지 여유로운 모습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적정 속도 잘 유지해 주시고요.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좌석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8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에는 7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 활동하기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빙판길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8.1도, 대구가 영하 3.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8도, 광주는 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